작은 서점. (3월의) 어느 아침 기차로 하루를 달린 주세페 코르테는 유명한 요양원이 있는 도시에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이탈리아 소설가 디노 부차티의 7층 첫 문장으로 오늘 시간 문을 열어봤습니다. 주인공 코르테는 미열로 7층짜리 병원에 갑니다. 환자의 증세가 깊을수록 낮은 층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남자는 어떤 층에 머물게 될까요? 자, 책에 대한 내용은 장유진의 책갈피에서 살펴보고요. 이어서 작은 서점 크루들의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도 만나보겠습니다. 작은 서점 최현정입니다. 자, 이번 한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인데요. 상실과 이별을 사유하며 삶의 의미와 희망을 찾아가는 인터뷰집입니다. 번역가, 소설가, 또 에세이 작가로 활동하는 박산호 작가의 죽음을 인터뷰하다. 이 책 받고 싶으신 분들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배송해 드릴게요. 자, 인스타그램에서 작은 서점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꽃과 잎 사이, 책장과 책장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언제든 끼워두세요. 장유진의 책갈피. 네, 장유진 작가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청취자 9191님께서 며칠 전에 너무 추웠잖아요. 지나가는데 누가 책을 가슴에 꼭 안고 가는 거예요. 어머. 그 모습이 왜 이렇게 낭만적으로 보이는지 여기가 파리 한복판인가 싶었다니까요. 제가 책을 안 읽어서 그렇겠죠. 마지막 줄이 반전인데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책을 안 읽어서 그렇겠죠. 이런 경험 있으세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요. 네. 이제 저는 구사학번인데 이렇게 네. 책을 전공 서적 그 큰 거를 꼭 이렇게 가방을 가지고 다니면 되는데 이렇게 옆구리에 끼고 다니는 게 유행이었었어요. 저도요. 했어요? 저도 공학번입니다. 선배님. 네. 항상 이제 네. 전국 서적 두껍잖아요. 네네. 들고 다니고 가방은 네. 이제 조그만 거 메고. 그렇죠. 그리고 꼭 전 지하철에서 꼭 뭐 그런 책 꼭 손에 쥐고 읽었어요. 노동의 역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와서 말 거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아, 말을 걸어요? 말 거는 사람 있었어요. 뭐 어려운 책 읽으시네요. 뭐 이러면 이제 또 한번 싹 미소 지어지고. 그 허영 진짜. 근데 저는 그런 책으로 부리는 허영 되게 멋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멋있죠. 생각해보면. 네. 그거라도. 맞아요. 저도 막 역사 사회학, 네. 사회 사상사 이런 건 이제 표지에 네. 또 그 사회학자들의 네. 또 그림이 쫙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네. 괜히 멋있거든요. 그렇죠. 그냥 들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내 몸에 흡수가 될 것 같은 느낌. 그렇죠. 책은 어찌했든 몸에 지니고 다니면 이롭습니다. 네. 자, 오늘 이탈리아 작가를 책을 가져오셨는데 우리 네. 장유 작가님 얼마 전에 이탈리아 다녀오셨잖아요. 네, 지금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탈리아 작가의 책을 가져왔어요. 이탈리아 왜 갔다 오신 거예요? 이탈리아의 그 네. 피렌체 옆에 시에나라는 도시가 있어요. 작은 도시가. 그 토스카나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와인. 그쪽 지역인데 거기에 외국어 대학교가 있어요. 시에나 외국어 대학교.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한국어 전공하는 학생들이 네. 한 학기 동안 저의 데뷔작이죠. 그 일의 기쁨과 슬픔. 그 단편 소설을 한 학기 동안 번역을 한 거예요. 와.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워크숍처럼 네. 조별로 발표하는 그 자리에 제가 초청을 받아서 와. 다녀왔습니다. 가서 네. 학생들 만나서 어떻게 번역했는지 이야기도 네. 듣고 네, 또 같이 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길지 않은 일정이었지만 네. 관광도 조금 하고 왔습니다. 아니 작가로서는 너무나 값진 경험을 하신 거네요. 네, 너무 영광이죠. 내 책을 학생들이 그래서 번역을 잘
했나요? 네, 번역을 한 걸 뭐 전 사실 이탈리아어를 읽을 수 없으니까 네네. 그런데 어떤 게 좀 고민이었는지 그래서 어떤 친구는 이거를 이렇게 번역했고 어떤 친구는 이걸 이렇게 번역했고 그런 그래요? 이야기들을 좀 듣다 왔어요. 한국어도 잘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의 그 뭐 많은 평들을 이렇게 들으셨겠지만 가장 좀 인상에 남는 얘기가 있었어요? 아직 학생 막 1, 2학년 이런 학생들도 있어서 회사 생활 안 해봤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래서 한국에서 회사 생활을 하면 약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건가? 오히려 약간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됐다. 한국 문화, 그러니까 네. 우리 장유 작가님 책을 통해서 한국 문화를 좀 접하게 됐군요. 네, 직장 문화 이런 거. 네, 한국 그래. 한국 문학을 전공하는 친구들이라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이 소설을 선택한 이유이기도 하고, 그리고 거북이 알이라는 그 닉네임이 나오는데. 네네. 그걸 사실 저는 그냥 쓴 건데 이제 거기서는 그걸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지. 왜냐면 거북이 알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탈리아어로 좀 이상하게 들리나 봐요.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뭐 아예 그냥 거북이 알 이렇게 한국 발음을 살렸다라는 친구들 아니면은 아예 그냥 거북이 알로 번역을 했다라는 친구들 아니면은 뭐 미세스 거북 이런 식으로 바꿨다. 이렇게 한 친구들도 있고. 그 이탈리아에서 학생들 그 번역 얘기만 듣는 것만으로도 오늘 1시간 다 해도 예. 사실은 그래도 되죠. 네. 재밌는 얘기 너무 많을 것 같은데. 네. 자, 그래도 오늘 책 가져왔으니 네. 한번 그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작품이죠? 네, 디노 부차티라는 이탈리아 작가고요. 한국에서 번역된 책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단편집이고 60개의 이야기라는 책이에요. 네. 실제 책이 정말 두껍거든요. 왜냐하면 60개의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정말로. 그래요? 60편이 들어있고 그 중에서 네. 7층이라는 단편소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너무 재밌어요. 뭐 이탈리아 다녀오셔서 이탈리아 작가 책을 한 건가요? 아니면 진작에 좀 이 책을 소개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탈리아 작가 책을 네. 다녀오는 김에 소개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다가 네. 찾다 보니까 뭔가 60개 이야기라는 책의 제목이 뭔가 네. 세라자대 같고 재밌어 보여서 골랐는데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요? 60개 네. 이야기 다 읽어보셨어요? 아직 한 절반 정도 읽은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물론 7층을 제가 오늘 소개드리지만 솔직히 다 재밌어요. 네.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해서 좀 민망하긴 한데 네. 그래서 이 디노 부차티라는 작가의 책이 딱 지금 2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타타르인의 사막이라는 장편이에요. 이게 대표작이고 네. 그다음에 60개의 이야기 이렇게 돼 있어서 네. 내가 이 2개만 읽어도 한국에 번역된 거 내가 다 읽었다. 아니 왜냐면 저도 이제 요 7층 요거 한 편만 단편 짧은 것만 읽었는데 너무 기발한 거 있죠. 맞아요. 너무 재밌는 거 있죠. 그래서 이 책을 저는 지금 이북으로 이제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다 읽어볼까 지금 한번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60개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디노 부차티 어떤 작가인가요? 디노 부차티는 이탈리아에서 이탈리아 요즘 또 돌로미티 지역이 뜨는 거 아세요? 엄청, 알프스 네, 근처? 엄청, 네. 딱 거기 근처. 거기 벨루노라는 돌로미티 그쪽 가까운 지역에서 태어났고 1906년에 태어났습니다. 네. 이때 작가군요. 그러니까 요즘 네. 우리가 동시대 작가라고는 하기 좀 어려운. 네, 그렇죠. 산 알프스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산에 대한 그런 애정이 되게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60개의 이야기 안에 있는 소설에서도 어떤 산 중에 벌어진 일이라든지 산 중에 어떤 산적들이라든지 아니면 산 속에 어떤 그 준엄한 그런 풍경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림도 그렸습니다.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시도 쓰고 그래서 산의 노래라는 시도 쓰기도 했고 대학은 밀라노로 갔어요. 법학부에 가서 밀라노 일간지 기자로 일을 시작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첫 번째 소설이 또 산에 관련된 거예요. 산악 순찰대원 바르나보. 그러면서 이제 작품 활동을 시작하게 된 거죠. 확실히 이제 돌로미티 밑에서 나고 자란 분이라 그런지 이렇게 뭔가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자연의 정서가 막 담겨 있겠네요. 네. 저 그런 작가들 진짜 좋아하는데. 그리고 35년쯤에 그 유양돌기염이라는 질병에 걸렸어요. 무슨 질병? 유양돌기염. 이게 모르겠어요. 요즘 현대의학으로는 그렇게 큰 병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이 오늘의 단편 7층에 담겼다고 합니다. 이 작품의 배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그 병원에서의 투병기가 조금 반영이 경험. 됐어요. 네.
그리고 4년 뒤에 요새라는 제목으로 소설 원고를 써서 출판사에 냈는데 이거 제목을 바꾸자. 타타르인의 사막으로 바뀌어서 그게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국어로 번역된 책이고요. 페데르코 펠리니 감독이라고 왜 우리나라의 달콤한 인생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사실 그 영화 전에 달콤한 인생이라는 이탈리아 영화 있었잖아요. 그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영화 감독이시죠. 그 페데르코 펠리니 감독이랑 같이 각본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걸 했죠. 근데 그 영화는 사실 실제로 영화화는 되지 못해서 미완성작으로 남긴 했는데 다양한 일들을 했던 이탈리아 작가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제법 굉장히 명성이 있는 작가. 네, 근데 사실 그 활동할 시기에는 그렇게 엄청나게 그 당시에 막 유명했던 작가는 아니었대요. 그 이탈리아에서는 비주류 작가로 여겨졌었대요. 근데 약간 유명해진 계기가 그 이방인의 알베르 까미가 이 작가 너무 좋다. 프랑스에도 소개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때 오히려 더 좀 독자적으로 유명해졌대요. 까미 덕을 좀 받고. 네네. 그래서 원래 이탈리아 문단의 그 주요 경향이 있었는데 뭐 네오리얼리즘, 뭐 아방가르드적 실험 정신을 일으킨 63. 근데 그거랑 또 다른 혼자만의 독자적인 길을 걸었던 작가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조금 낯선 작가 디노 부차티를 좀 소개받는 오늘 아주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소설 이거 내용 알려드려야 되나? 그냥 읽어보세요 하고 싶을 정도로 막 너무 아끼고 싶은 맞아요. 그 줄거리예요. 그래도 조금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아까 병원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7층이 뭐냐면 병원의 7층이에요. 그래서 이 페데르코 펠리니가 유명한 요양원이 있는 도시에 도착을 했죠. 그래서 어떤 되게 가벼운 질병 때문에 주인공 이름은 주세페 코르테. 네, 주세페 코르테라는 사람이 유명한 요양병원이 있는 도시에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병원에 온 이유가 되게 가벼운 질병 때문에 온 거였어요. 그런데 그 질병 얘기를 안 하죠. 무슨 병인가요? 맞아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뭔가 피부 관련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어떤 질병인지 얘기를 안 할 정도로 그렇게 막 큰 병이 아니었던 거죠. 가벼운 병으로 왔는데 병원 건물이 멀리서 봤는데 되게 막 호텔 같고 그래서 뭐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뭐 의사도 친절하고 간호사도 친절하고 근데 운영 방식이 좀 독특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층마다 병의 증세가 다른 거죠. 그래서 7층에는 경증 그냥 가벼운 질환 환자들이 있고 6층에는 심하진 않지만 좀 주의를 해야 되는 5층에는 좀 중환자 그리고 더 심각할수록 밑에 2층은 진짜 위중한 환자들 그리고 1층은 전혀 가망이 없는 환자들 이렇게 배치를 한다는 거예요. 1층은 이제 죽기 직전의 환자들이 머무는 곳. 1층까지 가면 안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야기를 이제 어떤 또 남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너는 몇 층이에요? 그러면은 너 저 몇 층이에요? 그러면은 약간 거리를 두게 되는 거죠. 저 사람 되게 아픈 사람인 거 본데. 그런 식으로. 그런데 그러면은 1층에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라고 하니까 거의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당연히 이제 코르테는 7층으로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가벼운 미열이 있어서 요양원을 찾았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는 여기 있다 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간호사가 와서 잠깐만 다른 방으로 좀 옮겨줄 수 있냐. 그래서 어떤 부인이 아이랑 같이 오는데 방이 하나가 좀 더 필요해가지고 당신이 조금 방을 옮겨줘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알았어 뭐 옮길게요. 그랬는데 근데 7층에 방이 없어서 아래층으로 내려가야 된다. 근데 이거 진짜 임시적인 거고 빈 방이 나면 당신은 바로 올라오게 될 거다. 그래서 약간 뭔가 찝찝하잖아요. 그죠. 나는 가벼운 증상 7층인데.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6층에 갔죠. 근데 뭐 나 금방 7층으로 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간호사가 오더니 조금 전반적으로 환자 등급을 재조정했다. 그래서 다시 이동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7층으로 옮겨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 다시 7층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환자분은 다시 5층으로 내려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꾸 내려가 안 되는데. 그래서 5층으로 가게 됐는데 중간중간 이제 의사한테 진료를 받잖아요. 그래서 진료를 받는데
지금 조금 그 문제가 조금 있다는 거예요. 염증이 좀 심해지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치료 장비로 치료를 해야 된다. 근데 그 장비가 4층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랑 막 엄청 싸워요. 그래서 왜 내가 점점 내려가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근데 어떡하겠어요. 의사가 안 보내주는데. 그래서 오히려 막 화를 내느라 또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반박할 마음조차 없어진 거죠. 그래서 또 아래층으로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병이 사실 이렇게까지 스트레스 받고 소리 지르고 하면 없던 병도 생길 것 같아요. 화병이 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계속 컨디션이 더 안 좋아지다가 5층에 머문 지 사흘이 지났을 때 다리에 습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의 원래 왔던 그 증상과는 별개로 이거 다리에 이게 뭐 습진이 나는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거 없애기 위해서는 감마선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랬더니 받을 수 있냐고 했더니 당연히 받을 수 있다. 우리 병원에 없는 장비가 없는데 그게 4층에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습진 치료하는데 무슨 감마선 치료하지 마나요. 그래서 아무튼 감마선 치료를 위해서 또 한층 내려가게 되는 거죠. 네, 그 부분을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미열 때문에 요양원을 찾은 이 주인공이 이제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층이 이제 이렇게 막 점점 내려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때 나는 이 주인공이 너무 웃긴 게 그 층을 유지하는 게 자기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엄청나게 발버둥을 치잖아요. 온갖 그 논리를 막 내세우면서. 그리고 그 내려보낼 때도 뭐 간호사나 이제 의사들이 너무 그냥 미안해하고 어쩔 수 없이 저기 참으세요. 저기 당신은 상태가 나쁘지 않습니다. 막 우쭈쭈 해주는 게 막 느껴져요. 그게 약간 블랙 코미디라 그래야 될까? 맞아요. 너무 유머러스했거든요. 그 표현들이 다. 그리고 굳이 말하자면 네 기분을 좋게 말하자면 6층이다. 그럼 5층이라는 거잖아 사실상. 그리고 저는 이 환자의 태도도 재밌었던 게 제가 이 부분을 읽은 이유가 4층에 가잖아요. 4층에서 다른 4층 사람들이랑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원래 4층 아닌데 여기 온 거고 너희랑 나는 달라. 근데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사회적 계급이 높은 데 있던 사람이 경제적인과 사회적 계급이 낮아졌을 때 내가 원래 이런 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사실 나 원래 뭐 하던 사람이야. 지금 근데 잠깐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그러니까 어찌됐든 어떤 식으로든 계급이라는 게 나눠져 있으면 거기 속하는 것이 자기 정체성이랑 너무 연결이 되다 보니까 내려갔을 때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지금은 여기 있지만 너희랑 달라. 이런 게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이 층에 정말 계급을 상징하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생각을 하면서 보면 이 주인공의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우픈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자기가 그러니까 너무 열받아서 열이 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의사를 만났어요. 근데 사실 그 의사를 아까 만난 의사가 새로운 의사여서 내가 너를 본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내가 어떻게 판단을 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가 사실은 그 의사가 휴가를 가가지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의사였던 사람이 또 돌아오고 그래서 약간 이 주세페 코르테가 살짝 이제 자기도 살짝 포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돌아온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 몸의 세포 파괴 과정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약간 자포자기.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웃기지 않아요? 네. 선생님이 또 그런 말 쓰지 말라고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런 말 하지 말라. 옳지 않다. 그래서 너는 그렇게 심한 말을 쓸 환자는 아니고 되게 최소다, 최소. 하지만 완강하게 파괴가 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말하라고, 솔직히 말하라고. 그랬더니 사실 이 병원에 온다면 최선의 치료를 해드리고 싶다. 그래서 저층으로 좀 더 가셔야 될 것 같다. 그럼 나 1층으로 가라는 소리냐. 그랬더니 그런 건 아닌데
1층과 2층 사이로 가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2층이긴 한데 지금 그 담당 의사가 1층, 2층 사이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가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려갈수록 더 의료기술이 뛰어난 그 네. 장비와 전문의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네. 좋은 치료 받아야 되자니 막 설득을 하잖아요. 네. 일단 그 가기 전에 3층으로 먼저 가라. 네. 그래서 갔는데 3층까지 왔어요. 3층은 중환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갔는데 중환자가 있는 병동인데 너무 다들 신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쾌한 분위기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친해져서 왜 이렇게 신나 있지? 그래서 조금 친해져가지고 간호사한테 왜 이렇게 조금 들떠 있으세요? 물어보니까 우리 사흘 뒤에 휴가 간다. 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 다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보름 동안 휴가를 가서 3층 문을 다 닫는다는 거예요. 네, 네. 내가 3층에 있는데. 그래서 환자는 누가 돌보냐고. 그랬더니 우리 층 이제 의료진들이 휴가를 가니까 좀 밑에 층이랑 합쳐가지고 네. 두 층을 합친다. 그래서 그럼 3층, 4층을 합치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3층이랑 2층을 합친다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처음에 7층 갔을 때 호텔 같고 병원 되게 좋다 하는 느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3층으로 가니까 가구도 칙칙해지고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3층에서 막 소리를 들어요. 밑에 병동에. 근데 막 사람들이 막 죽어가가지고 골통으로 막 헐떡대는 그런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점점 더 내려가다가 갑자기 1층으로 옮기라는 명령을 받았다. 네. 그래서 이동할 준비 되셨나요? 라고 하길래 나 이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요. 1층이요. 이렇게 얘기해서 1층까지 가게 됩니다. 다 얘기해 주셨네. 1층까지 가네요. 네. 얘기하지 말 걸 그랬나? 네. 근데 다들 뭐 눈치는 채셨을 거예요. 이게 네. 질질 그 7층에서 아래층으로 이제 끌려 내려가는 한 남자의 그 처절함이 이제 그려져 있는데. 근데 갈 때마다 뭔가 다 이유가 있는 이유가 거예요. 있어요. 네. 네. 정말 저항할 수 없는 너무나 그 배려심 많은 설명에 설득을 당해서 계속 내려가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게 무슨 소설의 이제 어떤 장치였겠지만 그냥 솔직하게 당신 증세가 안 좋아지고 있으니 밑에 내려가세요. 라고 얘기해주면 더 좋았을 텐데 돌려 얘기니까 남자는 계속 오해를 하잖아요. 자기 맞아요. 증상에 대해서. 그거 좀 안타까웠는데 그게 이 소설의 묘미인 것 같아요. 네. 이런 그 좀 독특한 그 문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그러니까 뭔가 이게 사실 저도 이제 이탈리아어로 번역된 상태에서 봤기 때문에 뭐 실제 문체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번역된 걸 읽었을 때 간결하잖아요. 네, 맞아요. 이거 과한 꾸밈이 없고 네. 그리고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읽다 보면은 그 불안한 정조가 계속 스며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또 동시에 유머러스하죠. 네. 그러니까 유머라는 게 내가 웃기려고 웃기는 게 아니라 그쵸. 네. 그 화자는 웃길 마음이 없고 심각한데 읽는 사람은 어떻게 미치겠다 이러면서 막 너무 웃긴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게 계속 내려가니까 대화가 반복이 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떤 이런 관료주의의 어떤 무기력한 게 뭔가 되게 리드믹하게 그렇게도 나온다? 해석을 할 수 있겠군요. 네. 그 어떤 개그마다 이제 나오는 어떤 그 관료적인 네, 그 네. 반복, 그 해석들이 되게 재밌네요. 끝에 너무 이게 슬프다 그래야 될까요? 그 부분 살짝 낭독을 해주시겠어요? 네, 네. 네, 이렇게 소설이 마무리됩니다. 이거 굉장히 막 이성적으로 막 굳이 막 비판을 하자면 어떤 환자의 주권,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다 무시하는 저자로 맞아요. 이렇게 끝나서 네. 뭐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이 소설의 어떤 이 재미 그냥 저항 없이 읽으시면 그냥 되게 이거 굉장히 좋은 작품인데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재밌으면서 거예요. 이게 이런 불안함을 네. 표현하면서 네. 동시에 재밌게 만든다는 게 정말 대단한 능력인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제가 60개의 이야기라는 책에 이게 수록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실린 작품들이 뭔가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두려움 있잖아요. 그런 그런 것들을 많이 다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뭐 이런 질병일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본인이 아팠고 또 아버지랑 본인이 또 췌장염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질병 그리고 전쟁 또 이 5시대 사람이니까 네. 그리고 뭔가 죄의식이라든지 재앙이라든지 네. 그리고 뭐 어떤
집단의 관계 같은 거 있잖아요. 나는 이것도 사실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제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는데 집단적으로 계속 이렇게 몰아가면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거. 그런 것들을 비롯한 어떤 불안감. 네. 그런 거를 많이 나타내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유머로 풀 때도 있고 네. 환상으로 풀 때도 있고. 네. 네. 아, 정말 잘 몰랐던 작가고 이 네. 내용 자체도 굉장히 신선하고 좋은 작품 오늘 또 소개받아서 뿌듯합니다. 그 디노 부차티가 왜 소설을 쓰느냐. 사실 저도 이런 질문을 많이 받죠. 작가한테. 네. 그래서 왜 특히 오늘 읽은 건 단편이잖아요. 그래서 왜 단편을 쓰시는지 이유를 물어봤을 때 어디선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독자의 재미와 감동을 위해서 단편을 쓴다. 라고 간략하게 말했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약간 뭐 이런 작가랑 저랑 비교하기 죄송하지만 저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네. 저도 재미있게 읽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항상 단편을 쓰거든요. 그래서 짧은 이야기 속에 그 함축적이고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풀어내는 단편을 재미를 위해서 쓴다라고 얘기를 했어서 이게 너무 공감이 갔고 이 책을 번역한 네. 이 역자의 마지막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이 책을 읽는 독자는 그 60개의 간이역이 있는 기차 여행길에 오른 거랑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앞날의 수수께끼를 알고 싶어서 타로 카드를 펼친 것처럼 되게 변화무쌍한 60개의 이야기들이 눈앞에 펼쳐질 거다. 네. 그래서 이게 험난한 산지일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사막일 수도 있고 네. 또 병원일 수도 있고 그런데 분명 어떤 이유에서든 자기가 오래 머물고 싶은 곳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친숙한 얼굴들 그리고 낯선 이야기 속 존재들이 당신의 곁을 지키며 같이 길을 걸어갈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한 게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겨울밤이 깊어지잖아요. 네. 책이 좀 두껍긴 하지만 60개 이야기면 하루에 한 편 읽으면 딱 2달 겨울 날 수 있겠네요. 12월, 그렇죠. 1월 해가지고 네.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시간 좀 마무리 이제 할까요? 너무 재밌어서 더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렇죠. 다른 수록작들도 다 너무 재밌어요. 네. 자, 장유진의 책갈피 오늘은 이탈리아 작가 디노 부차티의 60개의 이야기 중에서 7층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서점 작은 서점 크루들이 세심하게 고른 보석 같은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자, 오늘 밤을 위한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 예스24의 김유리 MD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 안 하시죠? 근데 저번에 분명히 우리가 네, 맞아요. 만났을 때 감기여서 얼른 나요 했는데 또다시 감기가 이렇게 연달아 감기가 걸릴 수도 있나? 약간 바이러스 종류가 달랐나 봐요. 요즘 그래서. 감기가 엄청 유행이라더니 아주 실감을 하게 해주시네 이분이. 아이고. 얼른 재밌게, 네. 흡사하게 끝내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내세요. 화이팅! 네, 화이팅! 그래도 역시 생기가 있으시네. 마이크 앞에 딱 서시니까. 자, 오늘은 어떤 책인가요? 오늘은 같은 업계의 동료이자 어떻게 보면 정다운 라이벌이기도 한 그리고 이 코너에 함께 출연하고 있는 구한의 MD님이 책을 쓰셨다고 해서 바로 사서 소개해드리려고 왔습니다. 네, 정다운 라이벌이다. 그 표현이 참 좋네요. 우리 구한의 MD님께서 책을 냈어요, 진짜. 그러게요. 네. 어떻게 그렇게 바쁘신데 책까지 내시고 그쵸? 그러는지 진짜 상상도 안 되는데 네. 진짜 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엄청 바쁘시다는 걸 또 알고 있어가지고, 네. 책 읽으면서도, 이런 쓸 시간이 있으시다니 정말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하면서 읽었습니다. 누가 선배죠? 당연히 구한의 네, 구한의 선배죠. 님이 저보다 업계의 선배십니다. 네. 이 책은 이제 말 그대로 책을 읽고, 팔고, 읽히게 만드는 사람들, 도서 MD에 관한 에세이인데요. 네. 저희는 이제 구한의 MD님을 실제로 종종 뵈니까 네. 얼굴도 알고 지내잖아요. 제가 사실
나이나 뭐 이런 걸 여쭤보진 않았었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동안이어서 저는 네. 엄청 어릴 줄 알았는데 애기 아빠의 나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이 책을 봤는데 그 MD 업무를 2008년부터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3년만 더 지나면 이 MD 업무를 약 20년 동안 20년. 네, 꽉 채워서 하신 거죠. 김유리 MD는 얼마? 저는 이제 겨우 12년밖에 안 됐어요. 한참 선배군요. 네. MD가 네. 저희가 이제 그 세 분의 MD 분들을 모셔서 이렇게 책 내용 이제 매주 듣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제 어떤 업무 하는지 사실 전 처음엔 MD라는 그 직종을 잘 몰랐었어요. 그쵸, 근데 그쵸. 세 분 계속 만나다 보니까 익숙해졌는데 이 책에 뭐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겠죠. MD가 어떤 일을 하고 얼마나 바쁘고 이런지. 네. 우선 이 책 처음 들어가는 말에 이제 써져 있는 걸 보면 구한의 MD님이 이제 이런 독자분들이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고 써놓으셨는데요. 네. 첫째는 이제 온라인 서점 장바구니가 늘 차 있는 열성 독자라든지 혹은 무엇을 읽을지 항상 고민하는 독서 세계 탐색자. 그리고 둘째는 이제 아나운서님처럼 서점이나 출판 그리고 커머스 업계 더 나아가 단순히 이제 서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읽으면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해놓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책이 사실 좋아서 작은 서점을 듣는 애청자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딱 애청자분들을 위한 책일 수도 있겠죠. 읽어보니까 딱 한 줄로 축약해보자면 구한의 MD님의 다양한 독서 영업 기억을 이야기로 풀고 그와 연관되어 있는 책들 추천을 한 에세이더라고요. 독서를 영업합니다. 네. 그 책 제목인데 사실 독서와 영업은 좀 뭔가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좀 했었어요. 저도 그렇죠. 사실. 예. 그 책이라는 건 보통 개인 그 취향이기 때문에 이 책 읽어봐 하고 쓱 내밀기가 좀 이렇게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맞아요. 예. 맞아요. 혹시 상대방이 좀 불편해하면 어떡할까. 근데 어떤 의미에서 영업이란 단어를 썼을까요? 우리 구한 MD께서는? 우리가 약간 취향이더라도 책 선물하기 되게 어려운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약간 좀 방향을 틀려서 내 아이돌을 영업한다. 혹은 내가 하고 있는 덕질을 끌어들인다. 이런 개념으로 또 이제 영업한다를 쓰잖아요. 아, 네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영업한다를 쓰신 것 같은데 네네. 또 신기하게도 출판계에서는 영업이란 단어를 생각보다 많이 써요. 그래요. 저도 이제 출판사 거래처 분들을 이제 특히 마케터 분들을 종종 만나는데 그분들을 만날 때 이제 단순히 이제 마케터라고 부르지 않고 영업자 분들이라는 워딩을 더 많이 쓰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영업자분들 그렇게 많이 만남에도 불구하고 저 스스로 이제 내가 영업자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좀 없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확고해지는 게 독서를 정말 영업하는 마음으로 뛰어야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MD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한의 MD님이 쓰신 영업의 의미가 거기서 와닿았는데 네. 단순히 이제 상품을 판매하는 일을 넘어서 모든 노력을 총괄하는 말이라고 영업을 좀 표현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좀 더 나아가서 책의 영업은 책의 가치를 발견하고 네네. 어떤 책을 어떤 시기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소개해야 독자들에게 더 잘 닿는지 고민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쓰셨더라고요. 우리가 왜 인터넷 서점 이렇게 메인에 접속을 해서 보면 오늘의 책, 뭐 오늘의 선택, 뭐 이런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분류를 해놓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막 늘어놓는 게 아니었었어요. 나름 그 MD들의 그 신간들을 다 읽어보고 뭔가 이렇게 맞아요. 평가해서 또 이게 시기별로 언제가 좋을지를 네. 다 염두에서 내놓는 그런 세션들이었습니다. 네. 네, 이 메인 코너에 격을 걸기 위해서 각 분야 MD들이 한 10명 넘거든요. 네. 그 MD들끼리 마치 PT, 경쟁 PT를 하듯이 어. 책 설명을 한 10분씩 돌아가면서 해요. 이 책은 뭐가 재밌고. 서로요? 네, 네네. 이게 강점이 뭐가 있고, 우리 서점에 뭔가를 단독을 줬고, 이런 걸 막 설명하거든요. 그렇게 보다 보니, 이제 메인 코너에 사실 걸릴 수 있는 책이 대부분 서점마다 딱 4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곳에 어떤 책이 걸리느냐가 사실 출판계에서는 좀 되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금요일마다 이제 소위 말하는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여기에서 오늘의 책 같은 걸 선정하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변경되기 때문에 주요 신간이 뭐가 있는지 혹은 서점 MD들은 어떤 책을 좋아할까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 화요일, 금요일에 접속하셔서 메인 페이지만 살짝 들어가도 책 네. 고르시는데 되게 큰 도움 되실 거예요. 네, 중요한 또 정보네요. 근데 요즘 MD 추천이라는 게 좀 AI로 좀 도입하려는 그런 추세도 좀 있지 않나요? 네, 그쵸? 그런 추세가 아무래도 네. 또 많기도 하고 글로벌 사례이기도 하지만 예. 2013년에 순수 이제 책을 고르고 소개하던 아마존 서평팀이 이제 데이터 기반 추천에 밀려서 해체되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아예 해체됐다고요? 네. 그래서 서평팀 대신에 유저의 클릭이라든지 검색 그리고 뭐 물건 장바구니에 네. 뭘 담았는지 이런 것들을 행동 데이터로 다 분석해서 고객이 좋아할 만한 상품을 보여주는 이제 추천 AI 서비스가 제공됐던 거죠. 이제 사실 콘텐츠 서비스에서는 좀 일반화되고 오래된 그런 구조이긴 한데 맨 처음에 시도됐던 게 사실 책 분야이기도 해서 좀 저도 구한의 엔딩도 이 책에서도 뭔가 책을 추천하면서 먹고 사는 직업이니까 네. AI를 무시할 수는 좀 네.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또 많아지기 마련이고 그래도 뭔가 사람이 해서 좀 감성 한 방울이 이렇게 또 이렇게 들어가야 이게 조금 뭔가 그쵸. 인간미가 넘치는 거 또 아니겠어요? 네. 책이 좀 아날로그적이기도 하니까 그럼요. 네. 그러고 보니 이제 AI가 추천 못하는 최고의 책 추천법은 어떤 걸까 이런 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도 그 골자가 하나 나오는데 구하나 앤디님은 그 최고의 추천법 중에 하나가 해당 서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하나 정해야 한다고 말하더라고요. 네. 이제 거기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이제 3가지인데 하나는 우리가 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우리다운가, 세 번째는 우리가 옳다고 확신하는가 이 3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네. 교보문고의 추천 철학을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김유리 MD님 그 회사의 경쟁사인데. 네,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는데 특히 그 영업 중에서도 비밀을 누설한 거 아니야, 이분? 이렇게. 약간 좀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네. 이제 책 볼 때마다 느끼겠죠. 네. 네. 네, 이제 가장 중요한 추천 원칙 중에 하나가 독자와 대화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추천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를 기반으로 MD들이 이벤트를 정교하게 설계하기도 하고 혹은 독자 참여를 끌어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또 계속 읽다 보니까 이 책의 중요한 점이 구한의 에디님의 이벤트를 치는 중요한 법칙도 알게 된다는. 너무 본인의 어떤 사실 이런 거는 알려주면 안 되는데 특히 이제 타사 네. MD가 이렇게 지금 방송에서 다 얘기할 수 있을 정도. 그게 뭐예요, 근데 비법이라는 게 이제 법칙이라는 게. 네. 이 주요 법칙을 말씀드리기 전에 크게 망한 이벤트를 좀 설명해 드려야 네. 좀 재미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요. 구혜나 MD님이 좀 굉장히 솔직하신 편이잖아요. 네, 자기 맞아요. 얘기 이렇게 여쭤보면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하시는데 실패한 이벤트도 거론을 했군요. 네. 어떤 게 뼈아픈 과거인가요? 책 읽으면서 저도 엄청 웃었는데 네. 이제 같은 아픔이 느껴져가지고 네네. 좀 웃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2019년 그 코로나 시즌에 가장 2019적인 문학 감상법, 네. 숨만 쉬어도 멋있었던 시대, 50년 전처럼 읽기라는 엄청 기나긴 제목의 이벤트를 여셨다고 해요. 근데 제목이 너무 어렵네요, 진짜. 네. 바로 망했다고 자조적으로 써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몰랐지만 1980년대생인 구한의 앤디님이 생각하는 황금시대가 바로 1960년대였대요. 그래서 2019년은 뭔가 합법적으로 1969년을 소환해서 회개한 짓을 벌여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지막 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이벤트가 제가 보니까 상당한 덕력이 있어야 만들 수 있거든요. 네. 우선 1969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일어난 사건과 관련된 책을 추천했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요? 네, 예를 들어 뭐 2월에는 비틀즈가 이제 마지막 앨범을 녹음하기 시작했던 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존 레논의 말을 추천하거나 네. 아폴로 11호가 달에 간 7월은 이제 스페이스 오디세이 완전판 세트 같은 거 이제 매칭해가지고 네. 책들을 큐레이션 하신 거죠. 아니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네. 어떤 역사와 어떤 맞아요. 시간도 연관시켜가지고 뭐 망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원인이 뭐였대요? 딱 잘라 이제 시원하게 망했다고 하셨는데 예.
사실 이 콘텐츠 기획전 경우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이 또 소수의 사람들은 좋아했을 수도 네. 있었는데 본인이 생각했을 땐 혼자 만들고 혼자 즐기고 개인 블로그에나 어울릴 만한 콘텐츠였다 이렇게 네. 생각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획전이 이제 모니터 너머에 보이는 대중적인 독자들하고 대화하는 추천이 아니었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는 이제 이런 실수들을 많이 겪은 다음에 나름대로의 이벤트 성공 법칙을 이제 깨닫게 되신 거죠. 그러니까 게다가 본인의 어떤 뼈아픈 실패 끝에 깨달은 그런 중요한 법칙인데 굳이 이렇게 널리 알려야 될까요? 특히 이제 경쟁사 네? MD가 경쟁사한테까지 이렇게 들켜도 되는 걸까요? 쓰신 걸 이미 후회하실 수도 있지만 네. 다 읽어서 늦었습니다. 아이고나, 아이고 머니나. 더 네. 많이 파시는 방법밖에 이제 없다는. 네. 네, 이제 주요 법칙을 설명해 드리자면 첫 번째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 이제 재미든 지식이든 편리함이든 고객이 원하는 효능을 확실하게 제공하는 이벤트여야 성공할 수 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쉽고 명확하고 호감이 가는 언어를 써야 한다. 그러니까 제목이 이렇게 방황하고 길면 망하는 거죠. 아까 뭐였죠? 뭐, 네, 숨을 쉬어도 멋있었던 시대, 뭐 50년 전처럼. 그러니까 뭔가 좀 어렵기는 했어요. 네, 네. 너무 느려놓거나 네네. 이러면서 확실히 망하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친근함과 건의 둘 다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 건의도 중요하구나. 네.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스토리가 부여되어야 한다. 예.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제가 구한의 앤디님이 최근 1년 동안 이제 치셨던 이벤트를 좀 모니터링 해봤거든요. 어떻게 제작하셨는지 약간 눈에 환하게 그려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네 가지 원칙을 따르다 보면 사실 도서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커머스 분야에도 네. 분야를 막론하고 이제 고객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벤트를 완성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고객과 함께 즐긴다. 이건 어떻게 보면 도서뿐만 아니라 이제 뭐 모든 커머스 종사자분들이 꼭 이렇게 잃지 말아야 되는 정신 같다는 좀 생각은 들거든요. 네. 아, 그리고 왜 예전에 그 노벨문학상 발표 앞두고 엄청들 바쁘시잖아요. 맞아요. 이 얘기 뭐 방송에서 여러 번 했는데 혹시 그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그 뭐 에피소드도 좀 나오나요? 네, 그 꼭지를 두 개나 할애하셨더라고요. 아니, 그럴만해요. 진짜 제일 네. 바쁜 것 같아요. 네. 1년 행사 중에서. 또 네. 소설 MD의 업무 중에 좀 주요 이벤트이기도 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제 한국 시간으로 매년 10월 둘째 주 목요일 오후 8시 이때 노벨문학상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MD들은 전날까지 시나리오를 3가지 준비합니다. 네. 모든 서점 MD들이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현실적으로 예상되는 수상 작가 리스트. 두 번째로는 혹시 모를 대이변용 리스트. 아무래도 뭐 저만의 픽이라던가 뭐 동료들의 추천 막 이런 네. 거겠죠. 세 번째로는 절대 안 될 것 같지만 혹시 모르니까 준비한 리스트.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또 네. 그 이 리스트를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소설 MD라면 꼭 참고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네. 바로 외국 도박 사이트입니다. 예. 네, 그래서 노벨문학 시즌이 다가오면 외국에서는 수상 유력 작가들을 이름으로 이제 베팅을 하더라고요. 도박 네. 베팅을. 그래서 전문 도박사들의 추천이라 그런지 정말 신빙성이 높을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 그 리스트에 한 10위권 안에 들으면 그 중에 수상자가 발표되곤 해요. 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발표되는 순간 바로 그 작가 책이 있는 출판사에 이제 전화해서 발주 넣고 재고 얼마 있느냐, 우리 얼마 달라 이렇게 확보하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MD가 또 해야 할 일이 또 온라인 메인 페이지도 다 수상 작가 얼굴로 도배를 해야 합니다. 그래요. 네, 진짜 너무 바쁘구나. 각 서점보다 더 빠르게 경쟁사보다 빠르게 해야 하고 또 SNS도 챙겨야 하고 어떻게 문자도 보내야 하고 막 네. 이런데 저도 지난 10월 9일이 떠올라서 다시 진땀이 나더라고요. 불과 얼마 안 된 일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픈가 계속 그 이후로? 김일희 MD님이. 아니 근데 뭐 구한의 MD가 제일 그래서 힘들었던 발표 순간은 언제였대요? 이제 네. 책에 언급하시긴 했는데 네. 2024년 작년이죠. 한강 작가님의 노벨문학상 수상했을 때가 네. 힘들기도 가장 힘들고 가장 힘들지만 또 가장 행복하기도 그쵸, 한 가장 벅찬 순간이었다고 짜릿한 써놓으시더라고요. 네. 얼마나 놀라우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이때는 그렇죠? 저는 이제 발표할 때 자리에서 약간 10초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식은땀만 그때 반팔티 입고 있었는데 예. 흠뻑 식은땀을 흘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근데 주변은 이제 난리가 났어요. 팀장님들이랑 선배들은 드디어 우리나라에서 한번 엄청 소리 지르고 기뻐하셨는데 이제 제 머릿속은 완전 블랙아웃 된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구한의 MD님도 똑같이 당시 머릿속이 완전 정전되셨었대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막 주변에서 엄청 축하한다, 막 이런 문자 엄청 받았거든요. 상은 한강 선생님을 타셨는데 이제 바빠질 MD님들한테 왜 자꾸 문자를 보내냐고. 축하 메시지는 이제 소설 MD가 받는 신기한 상황이기도 했죠. 네. 그리고 또 그때 첫날에 나간 도서 판매량이 진짜 잊혀지지가 않았거든요. 구한의 앤디니도 서점에서 일하면서 이제 약 20년 동안 일했지만 처음 보는 단위가 찍힌 판매량을 그때 처음 보셨다고 해요. 그만큼 또 잊혀지지 않는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구한의 MD님 본인 책이니까 뭐 본인 모시고 얘기를 할까도 생각했는데 역시 이게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줘야 훨씬 재밌네요. 그렇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서 MD라는 직업이 참 바쁘고 옆에서 지켜본 결과도 그렇고 여러 책을 또 엄청 읽으면서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영업도 많이 가 사람들도 많이 만나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계속하게 하는 원동력은 뭘까요? 이제 구한의 앤디님이 책에 이제 좋은 책에 대한 정의로 그 세상의 아름다움을 담은 책이라고 쓰신 부분이 있어요. 근데 결국 이 책의 제목 독서를 영업합니다를 다른 말로 또 해석하면 세상의 아름다움을 영업합니다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 세상의 아름다움을 많은 독자에게 소개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MD한테는 큰 보람으로 와닿는 것 같더라고요. 네. 특히 어떤 책은 또 독자에게 어떤 책일수록 더 많이 가야 하는지 이런 걸 판단하는 게 또 노출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또 영업한다는 게 단순히 책을 잘 파는 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 전체를 어떻게 담아내고 어떻게 보여주는 일이냐 이런 것들을 또 쓰셨습니다. 네. 이 부분에 되게 밑줄 100만 붙이면서 다시 제 직업에 대해 그리고 도서 사업에 대해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에세이였습니다. 네. 도서 MD가 사실 이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거의 한 30명이 안 될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그래요? 네, 온라인만 따지면 사실. 혹시나 이쪽 분야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도 좋지만 전체적으로 또 우리 도서 시장이 어떤 흐름으로 이렇게 흘러가는지 알기도 참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네, 읽어보시면 또 MD가 하루 24시간 동안 출근해서 하는 일도 시간별로 좀 정리해 두신 것도 있고 또 MD에게 필요한 역량도 잘 정리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MD가 되고 싶으시다거나 도서 시장에서 가장 뭐 어떻게 보면 좀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MD가 도서 시장 어떻게 보고 있나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도 한 번씩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손민규 작가가 쓴 책 고르는 책도 비슷한 결의 책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읽으시면 기쁨이 더 배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매일 책을 고르는 출판사 MD의 솔직한 모습을 담아낸 책인 것 같아요. 구한의 MD 에세이 독서를 영업합니다. 꼭 한번 다들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봬요. 네, 지금까지 SE14 김유리 M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서점 오늘 문을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현정이었습니다.